안녕하세요. 한국문화유산 이야기 강의를 하게 된 방크 이정입니다. 여러분의 문화유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경주의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이런 유산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문화유산에는 종류가 좀 다양한데요. 여기 이 자료는 방크에서 문화유산으로 만든 소개하는 엽서예요. 보시면 한국의 갯벌과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 같은 자연유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지와 훈민정음 같은 기록유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석굴암 불국사 같은 그런 유형의 유산들, 그리고 씨름, 김장, 아리랑, 판소리 같은 이런 음악과 무예, 이렇게 형태는 없는 이런 무형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산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네스코가 한국의 또 세계의 여러 유산들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잠깐 이 유산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유형유산은 자연유산을 포함해서 15개가 있고요. 한국에는 그 다음에 무형유산이 21개, 기록유산이 16개가 있습니다. 특히 기록유산은 한국이 세계에서 4번째,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많은 유산을 등재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자연유산, 유형유산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한국의 갯벌은 여러분 혹시 이게 세계 유산인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2021년 정말 몇 년 안 됐죠. 예, 그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고요. 한국은 이 서해안 쪽과 남해안 쪽에 그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이 갯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갯벌이 예전에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냥 버려진 쓸모없는 땅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자연 생태,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그 소중함이 일깨워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갯벌 또한 그런 소중한 이유 때문에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갯벌은 철새들의 핵심 중간 기착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철새가 있어요. 이 새인데요. 이름은 알락꼬리 마도요라는 새예요. 이 모양이 알락알락 이렇게 아롱져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고, 굉장히 커서 도요새과인데 큰 도요새라고 하는데요. 이 알락꼬리 마도요는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곳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가 번식을 위해서 저 위에 시베리아나 중국의 북쪽에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는 오랜 이 경로 속에서 단 한 번 쉰다고 해요. 그게 바로 한국의 갯벌에서 한 번 기착해서 쉬고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다시 그 번식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오랜 이 비행을 하는 이 새에게 한국의 갯벌이 없다면, 혹은 파괴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에 미치는 이런 소중한 중요성 때문에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의 자연유산으로는 갯벌과 제주도가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주도를 소개하는 카드뉴스예요.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소개하다 보면 카드뉴스 형태로 많이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미지와 또 정보를 깔끔하게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하와이 섬과 같이 비교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하면 아마 세계인들이 하와이 섬을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도와 하와이 섬 둘 다 모두 화산 작용으로 일어난 화산섬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의 또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 화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도 이 하와이의 탄생신화, 그리고 제주도의 탄생신화에는 여신들의 그 기록이 있는데요. 이 하와이 섬은 펠레 여신이라는 이 설화가 전해지고요. 또 제주도를 만든 제주도에는 설문대 할망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한국의 제주도 이 문화유산을, 자연유산을 세계인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드릴 유형유산. 그 중에 첫 번째는 창덕궁입니다. 여러분, 창덕궁은 1997년 비교적 되게 이른 시기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경복궁 두 번째로 경복궁을 짓고 그 다음으로 창덕궁을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선의 궁궐 중에서 왕들이 가장 사랑하고 오래 머물렀던 궁궐이라고 하는데요. 이 창덕궁의 그 유네스코 등재 기준을 보면 창덕궁은 유교 예제에 입각한 궁궐 건축의 기본 양식을 따르면서도 건물의 배치나 진입 방식에서는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궁궐, 한국 궁궐 건축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겠죠?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를 드릴게요. 이건 창덕궁의 조감도인데요. 창덕궁의 정문은 여기 보시는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이곳이 정문이에요. 도나문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정문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한 번, 다시 왼쪽으로 한 번 꺾어야 인정전이라고 하는 그 창덕궁의 가장 중심되는 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후원이 있어요. 건물이 없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정각들이 궁궐 정각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경복궁이나 혹은 또 동서양의 여러 궁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 창덕궁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 궁궐은 남북으로 일자축을 이루면서 정연한 모습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창덕궁은 이런 자유로운 배치를 갖게 됐을까요? 그것은 원래 이 창덕궁이 있던 지형이 언덕 지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비교적 남쪽이 평지가 있어서 이 남쪽에는 건물을 배치하고 그 구릉지인 그 뒤쪽에는 후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후원이 거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후원의 모습조차도 이렇게 막 자연을 거스르는 큰 건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궁궐 건축의 특징을 보여주는 창덕궁. 그 특징이 바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면 다른 궁궐들 소개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 창덕궁, 한국의 궁궐 건축의 특성을 보여주는 창덕궁과 서양의 궁궐 하면 떠오르는 베르사유 궁전을 같이 소개하는 카드 뉴스예요. 이 뉴스를 보시면 각각의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베르사유 궁전은 좀 정말 특이하게도 뒤쪽에 이런 정원이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원을 만든 사람이 앙드레 르 노트르라는 그런 조경사인데, 이 조경사의 이름을 따서 정말 노트르 정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 이후로 이 정원을 따라한 여러 서양의 유럽의 궁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커다란 정원과 이 후원이 60%나 차지하는 이 창덕궁의 이 후원의 모습을 같이 비교해서 소개해보면 너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료를 만드실 때 서양의 혹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산들과 한국의 유사한 유산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소개하면 더 세계인들이 쉽게 한국의 유산을 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형유산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무형유산은 저희가 작년에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이 세 개의 유산으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쪽에는 지도 위에 세계의 유산을 소개하는 그런 유산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기, 그리고 이쪽에는 한국의 유산을 소개하는 지도를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한국의 유산만 소개하는 것보다 세계의 유산을 같이 소개하는 것이 세계인들이 한국의 유산을 더 친밀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무형의 유산 중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유산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2014년에 등재된 농악, 그리고 씨름, 매사냥인데요. 농악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2009년에 중국에서 조선족 농민의 음악이라고 해서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4년에 저희가 등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유산을 먼저 알리고 제대로 알리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뭐 한국의 문화유산을 이렇게 침탈하려는 중국의 대응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의미로라도 열심히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 2018년에 이 씨름은 남과 북이 함께 등재한 유산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한국의 유산이 곧 북한의 유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5,000년 동안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유산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문화 그리고 함께 했었던 역사 같이 소개할 수 있다는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 매사냥이라는 주제는 펠콘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통 명사로 영어가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이 매사냥이라는 문화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실제로 매사냥은 한국에서는 몇몇 전수자들에 의해서 그냥 전수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각자 자신의 매를 가지고 큰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매사냥이라는 주제 하나로 세계인들과 정말로 그들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매사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브릿지 아시아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지금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한복도 중국의 것이다. 뭐 아리랑도 중국의 것이다. 김치도 중국의 것이다. 라고 해서 중국 네티즌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에 대해서 많이 한국인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화가 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의뢰의 의견을 정당하게 펼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브릿지 아시아라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저희가 이런 아리랑이나 판소리나 이런 한복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활동을 하면서 이 청원에 참여해 보시면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록유산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기록유산의 지도이고요. 앞서 보신 그 포맷과 같이 여기는 세계 기록유산, 한국의 기록유산을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기록유산을 보면 사실은 오래된 조선왕조 실록이나 훈민정음, 직지 같은 오랜 기록유산도 있지만요. 여기 보시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그리고 새마을운동 기록물, KBS 특별생방송,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이런 기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근대, 현대의 기록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유산을 보면 사실은 이 기록유산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역사를 소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아 1위 한국이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등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는 문화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하나 소개를 드리면 직지입니다. 디지털 소개 자료로 많이 만드는 것이 아까 계속 보셨던 카드뉴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직지를 소개하는 콜롬비아 청년의 이야기예요. 직지는 세계인들의 편견을 깰 수 있는, 특히 서양인들, 유럽인들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유산이라는 생각에서 많이 알리고 있는데요. 새천년이 되는 그 2000년에 세계에서 1000년 동안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 무엇일까라고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 랭크가 되었던 것이 금속 활자의 발명이었어요. 그만큼 금속 활자가 세계사에, 서양사에 끼쳤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금속 활자의 기술을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굴까? 서양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구텐베르크의 성서를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이 성서보다 78년 앞서 한국에서 직지를 만들었었죠. 가능했었죠. 1377년에요. 근데 이 사실을 세계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루이사조차도 역사나 이런 곳에 동양의 이런 역사 유물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서 저희가 직지를 세계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들의 편견을 깨는 또 하나의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의 기록유산은 그 기록유산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보시는 이거는 그런 기록유산을 지켜낸 한국인들을 소개하는 카드뉴스인데요. 첫 번째 직지는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다가 1972년에 박병성 박사님이 그러니까 발견해서 세상에 알리면서 이 직지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직지를 지켜낸 박병성 박사님.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왕조 실록이 기록유산이에요. 근데 그 조선왕조 실록이 실제로 1592년 임진왜란 그 난리통에 정말 없어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희와 손홍록이라는 이 두 선비가 이 조선왕조 실록에 사고에 있던 그 실록을 이고지고 가솔들을 정말 같이 동원하여서 깊은 산속으로 피신시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선왕조 실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선왕조 실록을 지켜낸 안희와 손홍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민정음을 지켜낸 간송 전용필. 여러분, 간송 전용필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태어나서 정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의 모든 재산을 한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여기 보시는 이런 미인도라든지 고려 청자라든지 금강전도 같은 이런 한국의 유산을 지키는 곳에 다 쓰셨고요. 특별히 훈민정음을 우리나라의 국보인데, 그리고 세계의 보물인데, 이 보물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송이 만든 그 간송의 간송미술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을 지켜낸 간송 전용필까지 정말 재밌게도 우리나라 이런 기록유산을 지켜낸 영웅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있었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우리의 유산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뭐 박병선 박사나 아니면 손홍록 같은 간송 전용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까지 보신 우리의 유산들, 유형의 유산들, 무형의 유산들, 자연유산, 기록유산, 이런 유산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또 재미있게 알려보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